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종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미래에 대한 얘기죠. 지능정보 시대에 정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얘기가 좀 나오긴 할 텐데요. 너무 이 기술적인 부분에 뭐 주눅들거나 그렇게 생각되지 마시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전문가들한테는 어려운 거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기술의 어떤 속성, 변화 방향만 알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곁들이면서 미래의 정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능 시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나눠야 될 텐데요. 지능 시대에 대한 관심, 사실 뭐 지능 시대라고는 라는 말이 정확하게 정립된 말은 아닙니다. 쓰는 사람들마다 다른 용어를 쓰죠.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사람들은 AI 시대, 뭐 다양한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뭐 그 취지는 다 같겠죠. 미래는 지금과는 다르게 지능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거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니면 산업 사회를 지배했던 아주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은 이제 캐피탈이죠. 그리고 노동, 레이버. 캐피탈과 레이버에 대한 관심. 물론 이건 이제 구글의 트렌드라고 이제 사람들이 구글에서 어떤 단어를 얼마나 많이 이게 검색을 하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를 이제 체크를 분석한 이제 결과인데요. 구글에서 주는 서비스죠. 자본이나 노동과 같이 산업사회를 대표하는 개념들은 이미 1960년대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아직도 관심은 굉장히 높죠. 그에 반해서 우리 지능사회를 지배하는 말 중에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렵다면 어려운 말이고 또 쉬우면 쉬운 말인데 아마 저의 아버지 세대 아니면 뭐 저 동기 세대도 알고리즘이란 말은 전혀 쓰지 않고 살았던 시대인데요. 1980년대를 지나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또 thinking, 어떤 생각하는 사물, 생각하는 기술 뭐 이런 것에 대한 think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시가 산업 시대를 살던 거에서 지능 시대로 변해가는데 구글을 검색하는 일반인들도 의식 무의식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채고 있다. 뭐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능사회를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지능사회의 문을 열었느냐, 생각하기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고양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고양이죠. 이 고양이, 그냥 고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고양이가 되는데요. 이게 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느냐, 컴퓨터가 처음으로 고양이인 것을 알아낸 바로 그 고양이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개와 고양이를 굉장히 이제 쉽게 구분하죠. 그런데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그동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던 게 195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초기 인공지능 학자들은 컴퓨터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지능이 무엇일까 하다가 그분들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컴퓨터가 좀 지능으로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아이부터 개와 고양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이제 요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분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의 아버지다. 아니면 뭐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기계학습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컴퓨터가 개와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것,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것, 개와 개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못 만들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것, 혹은 개와 개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걸 갖다 우리는 뭐 막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걸 만드는 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 기준을 못 만들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줬다면은 컴퓨터는 이미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것을 구분했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면 이분이 제안한 거는 뭐냐면 인간이 못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런 그 기준같이 못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에게 만들도록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분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것을 시킨 거죠. 이분들이 한 것은 뭐냐면 고양이 사진 2천만 장을 유튜브에서 고양이 이미지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연한 다음에 컴퓨터에게 그 2천만 장의 이미지를 주면서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거죠. 이 2천만 장의 이미지는 모두 동일한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2천만 장의 이미지를 보고 그 공통적인 패턴, 그것이 공유를 하는 그 2천만 장의 이미지가 공유를 하는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준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서 컴퓨터가 이게 구글에 있는 사실 컴퓨터가 한 일인데요. 컴퓨터가 막 하고 2012년 6월 어느 날 당신들이 준 2천만 장 이미지의 공통점이 이거 아니냐 해서 바로 이 고양이 그림을 쭉 출력해 낸 겁니다. 기계학습이 가지고 있는, 제가 나중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의 맹점은 분명히 컴퓨터는 무엇인가를 사고의 틀을 생각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컴퓨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간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직도 고양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고양이를 이렇게 인식을 한다. 그리고 구글의 컴퓨터가 바로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2천만 장의 공통점을 찾은 이후로 구글의 컴퓨터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가 오면 저건 고양이다. 개 이미지가 나오면 저건 개다 하면서 이제는 모든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2012년의 인공지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2년, 지금부터 치면은 한 7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바로 이제 구글의 연구소에서는 이 컴퓨터가 고양이의 특성, 또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특성을 막 찾고 있었을 그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을 끌었던 인공지능 기술은 바로 이 가위바위보 하는 로봇 손입니다. 이 로봇손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요. 지금 요 상태는 지금 주목 상태예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사람한테 한 번도 지지를 않습니다. 왜 지지 않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주목 냈고요. 가위 한 번도 지지 않고 이 인공지능이 로봇손이죠. 로봇손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조금 허탈해 하실 거예요. 보세요. 아직 그 눈치를 채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보시죠. 자, 어떻게 로봇손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사실은 로봇손이 치팅을 한 거죠.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내면 그거를 센서 기술로 빠르게 인식해 가지고 나중에 자기 의사결정을 내려서 내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
여러분들 아마 지금은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그냥 뭐 이 센서 기술이지라고 생각하겠지만 2012년에는 굉장히 이제 핫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5년이 흘러가요. 그로부터 5년이 흘러간 이제 2017년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지금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미국의 전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요. 동영상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보시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보시죠. It's been less than a week since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자, 말씀하십니다. It's been less than a week since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보세요. 입모양하고 다 보세요. All of our minds has been the loss and the grief felt by the people of Orlando. 뭐가 잘못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신 화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화면입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만들어낸 화면이고 실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화면은 이겁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맨 앞부분에 이 사람들이 원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 화면에서 오디오만을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그 오디오를 컴퓨터에게, 인공지능에게 주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하는 말,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화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면을. 지금 이런 거 몇 개 있죠. 지금 중국에서는 이 AI 아나운서를 만들었어요. AI 아나운서. 그래서 AI 아나운서 해가지고 스크립트, 뉴스 기사만 주면은 이제 AI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얘기하고 표정도 잡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하는 동영상이 꽤 많겠죠. 유튜브에도 많이 있을 테고 또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연설 화면도 있을 거고요. 그 많은 연설 화면을 컴퓨터에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컴퓨터에게 고양이 그림을 많이 줬듯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단어를 쓸 때,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인상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찾아냅니다. 인간은 이런 알고리즘 못 찾아냅니다. 아까 개와 개 아닌 것,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알고리즘은 인간은 못 찾아냈어요. 근데 2천만 장의 사진을 주니까 컴퓨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원리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가 찾아냈고요. 이것도 이번의 경우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동영상을 주고 났더니 그것을 보고 컴퓨터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는 사운드만 갖고도 어떻게 보면 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낸 거죠. 이런 인공지능, 특히 기계학습의 발전 이후로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는 뭐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16년 어느 날 구글이 번역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 서비스를 했어요. 그 이전까지도 인공지능 학자들이 계속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면은 자동 번역, 컴퓨터 번역이었죠. 그런데 번역한 결과는 영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 11월 어느 날, 진짜 이때는 어느 날입니다. 하루 아침에 어느 날 구글이 밤새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서비스를 바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이 딱 서비스를 써보니까 한국어를 영어, 뭐 영어를 일본어, 뭐 일본어를 뭐 프랑스어 번역을 하는 게 뭐 사람만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잘하게 된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 이전까지의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개발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줬어요. 언어학자들이 나서가지고 굿모닝 그러면은 좋은 아침, 굿모닝 좋은 아침 그러면 뭐 문법을 대응하고 문법을 적용하고 단어를 적용하고 그래서 뭐 좋은 아침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 아니면 문법에 따라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이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그 개와 고양이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그것과 똑같이 데이터를 준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가 있으면 한국어와 영어가 뭐 번역이 된 그런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뭐 소설이면 소설. 그런 것들을 쭉 두고 한국어와 이 영어 이 두 개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학습을 해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어떤 자료들을 준 거예요. 자료들을 주고 컴퓨터가 패턴을 찾아서 이런 번역 서비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이제 뭐 똑똑해졌는데 요거 이전에 제가 요 똑똑해진 이유 진짜 이유를 뭐 앞에 거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가장 큰 차이는 뭐 개와 고양이를 인식하는 컴퓨터 인공지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컴퓨터까지 이런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여기 이게 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옛날 방식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주는 겁니다. 사람이 컴퓨터가 넌 이렇게 행동해 저렇게 행동해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짜주면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를 했던 이런 옛날 방식이 있었는데 이 옛날 방식을 버리고 요새의 컴퓨터들은 알고리즘을 사람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좀 엄격하게는 다른 용어이긴 한데 뭐 프로그램 알고리즘 너무 이렇게 이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갖다 붙이면 이제는 이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사람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사이에서의 어떤 그 패턴을 찾아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거죠. 고양이 이미지 2천만 장을 컴퓨터에게 줬더니 그리고 한 가지를 가르쳐 줬죠. 이 2천만 장의 이미지는 모두 동일한 사물에 대한 거니까 그 공통점을 찾아라. 그랬더니 고양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고양이와 고양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화면을 많이 보여주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할 거다라고 하는 사운드만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한국어와 영어가 쌍으로 있는 그런 책이든지 문서를 많이 주니까 그 사이에서 컴퓨터가 패턴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바뀌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동안은 사람이 어떤 원칙을 발견하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이제는 물론 사람이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를 주면 컴퓨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아니면 그 문제의 공통되는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교통 문제는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 기관들을 두고 어떻게 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죠. 이런 방식이죠. 사람들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그 해법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작동을 해주는 이게 이제 그동안 방법이었는데 요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도시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피츠버그 같은 도시를 보게 되면은 피츠버그 시에 교통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아니 뭐 때로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컴퓨터에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대별로 도로별로 이 교통의 소통 그런 것뿐만 아니고 피자 배달의 주문, 피자 배달 주문, 그 전화가 언제 몇 시에 언제 몇 통이 오는지, 하여튼 있을 수 있는 비가 왔는지 안 오는지 모든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컴퓨터에게 줬어요. 그리고 컴퓨터에게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찾아봐라. 인공지능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했더니 미국 피츠버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피노 대기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도 거의 30%를 줄였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발견한 어떤 해법, 그걸 저희들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알고리즘대로 교통신호등을 운영을 했더니 얘가 가르쳐준 대로 운영을 했더니 인간이 그동안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가 정부를 논의할 때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 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굉장히 이제 뭐 첨단을 달리는 회사죠. 지금 나타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많은 거는 이제 구글이 만들어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이죠. 우리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여서 이겼던 다섯 구글도 가지고 5번을 둬서 4번을 이겼던 컴퓨터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알파고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라고 하는 자회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구글이 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을 둔 이후에 뭐 알파고를 좀 놀리기 좀 그렇죠. 그래서 알파고한테 일을 시켰어요. 무슨 일을 시켰냐면 그 데이터 센터 구글이면은 그 서버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다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에다가 엄청나게 큰 이 건물이죠. 아마 그 서버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적용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적용했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전기입니다. 그래서 구글 같이 어떤 큰 데이터 센터는 발전소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지을 정도예요. 너무 전기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줄이면은 뭐 데이터 센터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는 거니까 알파고한테 이제 바둑 두는 대신에 너 구글 데이터 센터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많은 사람들이 약간 회의적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결과는 없을 거야.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기료 절약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글이 그동안 전문가는 다 동원해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 얼마나 더 찾을 수 있겠어. 그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저 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 데이터를 다 줬더니 결과적으로 알파고가 구글 데이터 센터의 전기료를 30%를 절약을 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던 방법을 더 찾아가지고 30%를 정부가 사람이 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죠. 우리 정부 공무원들과 뭐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렇게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데이터가 우리가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정부 문제를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요새는 이제 컴퓨터가 그 해법을 제공하니까 그래프는 색깔별로 다른 알고리즘을 썼을 때 인공지능 알고리즘 썼는데 요 밑에는 데이터의 양이에요.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제 그런 뜻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인공지능은 세상을 굉장히 많이 변하겠죠. 우리가 산업 시대에는 사람이 기계를 닮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machine like human. 찰리 채플린이 굉장히 그 연기를 잘했죠. 사람이 기계처럼 막 움직이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어요. 데이터를 주면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기계가 인간처럼 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측면이 많은 이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 이런 기계가 인간같이 행동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좋은 것, 뭐 인간에게 뭐 좋은 서비스도 주겠지만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이탈,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문제처럼 이렇게 안 좋은 현상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또 문제에도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인공지능이 왜 우리가 좀 다룰 때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구글의 번역기입니다. 구글의 번역기. 그래서 구글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그렇게 막 자료를 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했고요. 또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수 있도록 막 자료를 줬어요. 영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 하나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어를 가지고 일본어, 영어, 일본어를 했어요. 근데 구글의 학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한국어와 일본어를 그 구글은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할까? 막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인공지능 학자들이 구글의 번역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영어 이거를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발전시켜 놓으니까 이 구글의 번역기가 한국어와 일본어를 번역을 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냥 영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번역하는 그러한 방식을 개발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거지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 OECD에서 한 수년 전에 이제 막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여러 가지 가격, 그 차별화된 가격 많이 보죠. 비행기 좌석을 살 때 날짜에 따라 틀리고 시간에 따라 틀리고, 그럼 또 내가 언제 사느냐에 틀리고, 호텔 가격도 다 다르고, 이 가격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다른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거는 뒤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OECD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 인공지능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 개발자들이 얘기를 한 건데 개발자들끼리는 서로 모르는데 인공지능들끼리 서로 막 가격을 매기다가 뭐 A 호텔과 B 호텔을 가격을 매기는 인공지능이 서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더 끌어모으려면은 가격을 저쪽 경쟁 호텔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인공지능이 개발자들은 그런 명령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가격대에서는 자기들끼리 더 낮추지 않고 그냥 딱 멈추는 겁니다. 이런 담합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개발자들을 조사를 했더니 개발자들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 일을 한 거는 인공지능들끼리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수익을 높일 수 있는가를 계속 학습을 하다가 이 가격대에서는 쟤와 내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력을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는 그러한 일이 나와서 지금 이제 OECD에서 상당히 그 미래의 중요한 정책적 정책 과제가 될 거다라고 제시를 했고, 또 인공지능들끼리도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화면처럼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아니고요. 인공지능들끼리 서로 다른 역정보를 주는 그런 걸 하죠.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인공지능, 우리가 보통 통상 봇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 뭐 사람이 올린, 내가 이렇게 올린 건데 뭐 미국의 대통령은 뭐 누구다,
홍길동이다. 홍길동일 수가 없죠. 홍길동은 한국 이름이니까. 홍길동이다.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인공지능이 쭉 보다가 아니야.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야. 해가지고 그거를 글을 갖다가 그냥 내려요. 근데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거는 그럼 위키피디아에다가 글을 올리는 거는 사람만 올리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봇들이 올리는 것도 꽤 많아요. 뭐 광고성 뭐 이런 것들은 봇들이 막 올려요. 그러면 봇이 올리면 저쪽에 위키피디아의 봇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그럼 광고성 글이네. 잘라내 버려요. 그런데 이쪽 봇이 또 다시 올려요. 다시 올리는데 또 교묘하게 또 변형을 해서 올려요. 얘가 또 그것을 갖다 내려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 봇들끼리 계속 싸우는 그러한 현상도 심심치 않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정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알아보기 이전에 보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 영어로 쓴 요 부분만 한번 봐주세요. 특히 정보사회와 지능사회의 차이점. Do things right. 정보화라고 하는 거 많이 했죠. 정보화, 그 개념이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그냥 뭐 인터넷 시대. 지금 여러분들 정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정부 청사 가나요? 그냥 인터넷에서 정부 홈페이지 가가지고 일 다 하죠. 여러분들 은행 대신에 인터넷 뱅킹 하시죠. 쇼핑도 인터넷으로 하죠. 뭐 그런 것이 정보화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지향했던 최고의 가치는 do things right.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잘하는 것, 일을 올바로 하는 것. 이게 일을 올바로 하는 것. 이게 정보화 시대가 지향했던 겁니다. 여기서 do things right의 right는 빨리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빛의 속도로 하는 거. 아니면 정확하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뭐 우리가 인터넷을 쓰다 보면은 뭐 좋잖아요. 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게 정보화 시대가 지향을 했던 건데 문제는 그렇게 빨리 하는 그 일 자체가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자, 내가 물건을 샀어요. Do things right.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물건을 산다고 하는 쇼핑을 do shopping right, do shopping fast. 내가 쇼핑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을 바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낚여가지고 속을 수도 있는 거야. 낚여서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thing이 옳은 일이 아니고 옳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혹은 이제 지능사회가 지향하는 건 do things right. 일을 빨리 하거나 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는 거. 자, 쇼핑을 한다. 그럼 온라인 쇼핑을 아니면 모바일 쇼핑을 하면서 빠르게 하도록 도와준다. 이거는 그것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정보사회가 지향을 했던 일인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서 이제 하는 일은 빨리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올바른 거. 내가 물건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게 뭐 여러 댓글을 보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이게 인공지능이 나한테 가장 알맞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딱 적당히 찾아서 정확하게 찾아서 사도록 해주는 거. 정부로 볼까요? 정부로 보면 do things right 많이 해요. 자, 우리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띄워보시죠. 바로 뛸 수 있습니다. 내가 복지 신청, 내가 복지 신청을 한다. 정부에 가가지고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복지 신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복지 신청 대상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그거는 못해줘요. 신청을 하는데 빨리 하게 해주죠. 그런데 지능사회가 되면 do the right thing.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복지 서비스라면은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그 사람이 받게 해주는 거. 그리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면은
인터넷으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아무리 편하게 들어와도 당신은 이거에 자격이 없고 이거를 당신이 받는 거는 이거는 공정치 않으니까 당신은 받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만약 정부도 그런 변화를 겪어야 되겠죠. 몇 가지 이런 그 지능 사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너무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뭐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깊게 우리가 어떤 수의를 해봐야 깊게 생각을 해봐야 그 취지가 이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 차이가 있다. 어떤 변화는 있으니까 그 변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이 아이디어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정부에 관계가 됩니다. 정부에 관련이 되죠. 뭐 대량 지능이라고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대량 지능, 매스 인텔리전스. 왜 저런 표현을 썼냐면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대량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각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자, 운전을 하는 거. 운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운전 학원을 다니면서 아니면은 뭐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운전하는 법을 체득을 한 거예요. 대량으로 공급할 수는 없죠. 인간이 경험을 하고 뭐 교육을 받는 것도 경험이죠. 교육을 하고 인간이 체득을 해서 능력이 되는데, 지능사회에서는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스스로 능력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능력? 운전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컴퓨터가 운전하는 데이터들을 쭉 보고 있다가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요. 컴퓨터가 운전하는 방법,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우리가 운전을 배우는 운전이라고 하는 지능을 우리가 스스로 습득하지 않겠죠.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운전하는 기술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동 번역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든지 자동 번역이 되는 스마트폰을 샀다. 그러면은 내가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아도 그 나라 사람하고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언어를 하나를 배우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교육 경험을 우리가 그동안 했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갖다가 제품에 얹어가지고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사물이 경험하는 시대로 변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인데, 사람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물이 경험. 글쎄요, 이런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는 운전 면허증이 없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다 쓰게 되면은 운전 면허가 필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게 돼가지고 운전 면허를 우리가 안 한다, 안 갖게 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운전이라고 하는 경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사물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나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 경험을 직접 안 해보게 되면은 인간은 컴퓨터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점점 더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행위의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컴퓨터가 운전과 관련해서 내리는 행위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운전을 많은 분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운전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시원찮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진짜 나중 돼서 누구도 운전을 배우지 않는 시대가 됐다. 컴퓨터가 운전을 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뭐 이런 또 다른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것도 이제 문제이고, 그리고 사회 중심주의, 이거는 이제 사회적 선택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험에 기초를 하는 거죠.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러나 그 속뜻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요새는 모든 은행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바로 나옵니다. 저 사람은 이렇다. 나는 돈을 빌리고 싶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저 사람은 신용도가 낮아. 그래가지고 돈을 안 빌려줘요. 근데 이때 은행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판단을 내리겠어요. 실제로 내가 그 은행을 처음 가면 그 은행은 저를 몰라요. 저를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유사한 상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봐가지고 저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는 겁니다. 나는 100% 돈을 갚을 생각이고 그리고 갚을 건데 내가 아니고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돈을 안 갚았으면 내가 돈을 빌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차별화 이제 경제. 이제 요것도 좀 말이 좀 한국말로 바꾸니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이제 말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운전도 해주고 판단도 내리고 그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그러면은 뭐 언어? 인공지능 우리가 학원에 갈 일도 이제 없을 거고 웬만한 기계사도 웬만한 기계도 다 이제 그 비슷비슷한 이 서비스를 해줄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모든 것 웬만한 서비스나 기계의 성능은 이제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출까요? 더 그 이상을 원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만족을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내 만족, 기분, 취향, 어떤 순간의 느낌 이런 것까지도 더 얹어서 더 큰 차별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제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맛집 많이 가시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맛집 가면 좋았지만 맛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먹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풍요로운 시대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맛집까지 찾는 겁니다. 차별화를 지향하는 거죠. 정부가 기본적인 기능만 잘했다. 기본적인 기능만 아무 무리 없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차별화를 지향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기능만 정부가 해준다고 하면은 오케이입니다. 세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걷어가고 그리고 내가 받을 거 딱딱 주고 오케이 나는. 그러면 만약 그 상태가 되면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일을 하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국민들은 나 이 정부 오케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순간이 되면 그 이상을 원하게 되는 거. 즉 내 감정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가 내가 기분이 좋은가 하는 지금은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제 지향하는 그런 취지가 이 차별화 경제라는 내용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 자기 조직화 이것도 미래 사회를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정부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셀프 오거니제이션 이거는 아마 그 복잡계 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복잡계 이론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한번 여기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쪽은 차들이 막 엉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없이 많은 새떼들이 어떻게 보면 그 군락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마 보셨죠? 이렇게 고속도로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해변가에 서해안이나 이런데 엄청나게 많은 이 수의 새들이 하나의 무리를 지어서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경우에는 여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죠? 교통을 통제하는
뭐 경찰도 있을 수 있고 교통관제센터, 신호등 다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컨트롤 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종종 나오죠. 이쪽은 특이하게 여기에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패턴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경제학을 경제학의 기초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아마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인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뭐 어떤 몇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그 질서를 해서 어떤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하나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이 자기 조직화 현상인데 새들도 그렇게 많은 새들이 저게 없으면서 뭐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자기 조직화를 하는 거예요. 조직 오거나이징 즉 질서를 유지해 가는 거죠. 이 차이가 뭘까요? 복잡게 이론의 학자들이 이 차이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그냥 지시를 따르는 거지 정보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녹색 등이면은 가고 빨간 등이면은 씁니다. 신호가. 그리고 길이 쫙 막히면은 답답해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아마 그런 경우 있으실걸요. 상대편 지나가는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앞에 무슨 일 있어요?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운전자들은 정보가 없어요. 실제로는 정보가 없이 그냥 지시만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정보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엉키면은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이 새들은 어떻게 저런 질서와 패턴을 유지하느냐? 그 알고리즘은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해요. 한 새가 있으면 그 새는 자기 주위에 있는 새들과 그 특정한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지 않으려고 각 새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새 한 마리 한 마리의 노력이 모여가지고 전체에 이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 주위 새들과의 거리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럼 이거를 정부의 문제에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정부의 문제에 대입을 해볼 때 한 3년 지났나요? 메르스 사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터진 적이 있어요.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이제 중동에서 메르스에 감염이 됐던 환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환자를 치료한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감염이 되고 또 이 환자가 퇴원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이 됐는데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아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그 불안에 떨었던 적이 있죠. 메르스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 정부에서 취한 어떤 대책은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메르스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 메르스 환자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메르스 환자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 어느 동선을 갔는지 이런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일반에게 공개를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하물며 이런 얘기도 있었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 정보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 병원을 안 갈 테니까 그 병원은 피해를 본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정보를 어떻게 보면 닫는 거였어요. 정보를 닫는 거.
여는 것이 아니고 닫는 거예요. 그랬는데 메르스 사태가 메르스가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거를 방지하지 못했어요. 초동 대응에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정책을 바꿨어요. 메르스와 관련되는 정보를 다 오픈했어. 다 오픈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알죠.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구나.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합니다. 스스로 안 가고 등등.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바꿈으로써 결국은 메르스 사태를 진정을 시킬 수 있었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어떤 나라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름인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은 여름인데 여름의 문제는 그 한낮 그 더위 때문에 이 피크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의 피크가. 에너지 피크만 없으면 발전소 안 줘도 돼요. 그만큼. 그런데 1년 내내 없던 피크가 어느 하루 딱 피크가 있으면 그 피크 때문에 발전소를 몇 개를 지어야 돼요. 이 피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에너지 소비 정보를 에너지 수요 그 이용자들에게 아니면 그 나라 국민들이죠. 시민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실제로 다 줘서 봤더니 에너지가 정보가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에너지가 위험한 상태, 에너지가 거의 그 피크까지만 올라가고 있다.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주니까 시민들이 그래? 더운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켜는 그러한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세상의 문제를 정보 혼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정보를 다 공유를 한 다음에 이 자기 조직화 현상, 여기 뒤에는 당연히 인공지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기 조직화를 해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들을 이제 쭉 가지고 제가 이제 정부 쪽으로 이제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인공지능이 왔습니다. 진짜 왔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인공지능이 아직도 불충분해서 발전이 불충분해서 쓰지 못하는 기술도 많이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만 자율주행차 실제로 쓰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게 말만 요란했지 결국은 안 쓰게 될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곧 나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기계 같은 정부에서 사람 같은 정부, 사람 닮은 정부, 그리고 지식 정부로 가는 문제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인공지능 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사람을 다루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여기서 이 전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요. 그동안은 사람이 생각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등장하니까 AI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어떤 거는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사람이 받아서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네이비게이션 많이 쓰죠. 네이비게이션. 운전은 여러분이 하지만 길은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은 인공지능이 해요. 사람은 그 인공지능을 계속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요새 옛날에는 막 보면은 주식 거래 시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호가를 부르고 올리고 내리고 막 그랬지만 지금 주식 시장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요새 주식 거래는 거의 다 이 인공지능들이 주식 거래를 해요. 근데 인공지능 혼자 놔두지는 않고 인공지능이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이 자료를 이제 끄집어내서 인공지능이 잘하나 안 하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없고
저런 거 있죠. 뭐냐, 터미네이터, 뭐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상, 뭐 그런 게 나오죠. 이런 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인공지능만 있는 시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인공지능의 오늘은 가능성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기회가 있으면 인공지능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영화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는 거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의사결정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하도록 하지만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우리가 계속 리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 정부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관리하는데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였어요. 웬만한 정부에 다 가면은 그 인력 개발 즉 교육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또 공무원이 나쁜 짓을 그러니까 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감사 제도라든가 많은 제도로 있죠. 지금까지의 정부는 이 사람을 관리하는데 다 포커스가 이제 맞춰졌다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만을 관리해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과제가 생기는 셈이죠. 그래서 인공지능들이 자기의 독자적인 세계를 만들고 인간이 모르는 자기들끼리만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인공지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정보화진흥원에서 그 지능사회의 법제도 이슈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슈를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랫폼과 관련 요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정부가 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잘 쓰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정부의 일이죠. 근데 반대로 인공지능의 역기능도 합니다.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예를 들어서 정보 보호 같은 거 아니면 이용자 보호 그리고 격차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좋은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주식하는데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좋은 인공지능을 못 써서 돈을 못 번다고 그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인공지능이 만들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도 각종 문제를 방지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고 또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되지만 또 인공지능이 기술적으로 만드는 문제도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한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변화죠. 기계 같은 정부에서 인간 닮은 정부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변화예요. 정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큰 조직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운영을 할 때 룰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다음에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감안해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 하나하나를 다 해주느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에 사람이 맞추도록 일종의 이제 기계를 만들고 기계에 사람이 그러니까 머신 라이크 휴먼이 되는 거죠. 기계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기계 같은 정부가 되는 건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할 수가 있고요. 또 일을 하는 절차, 지금 정부의 업무 편람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제도를 보면 일을 하는 절차가 다 집 질 때, 인허가 받을 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그런 똑같은 절차를 이제 사람 중심으로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이 판단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부도 그렇게 다양한 인간처럼 그렇게 변해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책 결정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조금 이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놔두고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사람이 내리는 정책 결정, 그게 좋습니다. 사람이 내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정부가 구매를 한다. 물건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 그 담당자가 이제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사면 좋죠. 근데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정부에는 각종 제도가 있어요. 입찰을 붙여야 되고, 며칠 동안 입찰 공고를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제도들이 다 있는 거는 그 사람을 이제 믿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까 기계 같은 정부에서 이제는 인간 닮은 정부가 되는, 그 뒷면에는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랄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 모든 경우의 수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막 100사람이 있다. 그럼 100사람의 사정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100사람의 경우를 다 들어줄 수가 또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그럼 사람은 뭐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돌아갔는지를 계속 봐주고, 아니면 어떤 정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 아니면 시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정부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절차주의죠. 절차만 정확하게 따르면 결과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무라지 않아요. 절차를 정확하게 따랐어요. 그랬더니 진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 받아. 그럼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정부의 지원이 제일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부의 도움을 못 받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절차만 정확하게 따르면 이제 문제가 없게. 왜 그러냐? 인간이 문제를 처리하고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차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은 이제는 결과 중심. 과정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안 해결했느냐 하는 결과 중심에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룰 베이스에서 이제 컨텍스트 베이스. 영어로 해서 조금 좀 불편한 분도 있을 텐데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룰 베이스와 컨텍스트 베이스의 가장 좋은 예는 어떻게 보면 교차로의 신호등입니다. 교차로의 신호등을 보게 되면 많은 신호등이 그러니까 미리 세운 어떤 원칙이라 그럴까, 기준에 따라서 신호등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 이쪽 길은 30초 그러니까 녹색등 30초, 그리고 뭐 좌회전 15초. 이쪽 길은 뭐 몇 초씩 그걸 해놓은 다음에 차가 있든 없든 바뀌어요. 답답하죠. 많은 분들 진짜 막 우라가 치밀 것 같죠. 그러나 많은 교차로들이 이제 룰 베이스 그런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요새 소위 말하는 지능형 신호등이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 베이스, 그러니까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마치 교통 순경이 그러니까 신호등을 쓰지 않고 교통 순경이 나와서 상황에 따라서 차들을 각 방면의 차들을 보내는 것과 똑같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책과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통 정부의 해체, 지식 정부의 부상 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전통 정부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를 뭐 학습 조직 막 이런 겁니다. 전통 정부, 전통적인 정부라고 하는 건 이제 기계적인 정부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놓고 본다면은 정부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실제로 집행하는 곳.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만나는 뭐 창구 뭐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위로 갈수록 이 사람이 적어지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정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식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은 오히려 적고 이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부분이 이제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조직의 그 구조 변화는 이미 금융이라든가 인공지능을 이미 도입한 기관에서는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가시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점점 줄고 있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집행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요. 대신 증권회사들이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회사들이 좀 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세계 뭐 우리 한국의 증권회사들은 아직 여력이 안 되지만 월스트리트에 있는 세계적인 증권회사를 보면은 세계적인 수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증권회사가 어떻게 보면 수학자의 웬만한 대학보다도 더 많은 수학자를 보유하면서 수학자들의 어떤 연구실처럼 운영이 되고 집행은 적게 하는 이런 변화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정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정부가 어떤 체계가 집행 중심이 아니고 연구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정부라고 하는 게 물론 일반 기업도 똑같이 어떤 조직의 어떤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 근데 이런 라인이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이런 수직이 아니고 이제 수평이거든요. 여러분들 플랫폼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컴퓨터 OS입니다. 뭐 윈도우 같은 거 쓰시죠. 윈도우는 이 직선이에요. 이 윈도우 위에다가는 문서 작성기도 올릴 수도 있고 웹도 올릴 수 있고 또 동영상을 올리는 프로그램도 올릴 수 있고 뭐 많은 거를 할 수 있죠. 이게 플랫폼처럼 이제는 하나의 주어진 일과 업무만을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플랫폼처럼 어떻게 또 여러 개의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국가 혁신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능 정부 지능 시대의 정부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약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부 역할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도 뭐 우버 사태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 택시, 공유교통, 공유 모빌리티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변하는데도 적지 않은 문제가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국가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어떤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을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요. 어떤 한 나라에 데이터가 얼마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한국의 데이터가 얼마가 있고 미국의 데이터가 얼마가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계산했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거를 스토리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장치인데 저장장치를 팔 때 개인용 저장장치와 기업용 저장장치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통계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PC라든가 아니면 옆에 외장 하드 같은 건 다 개인용 저장 장치인데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이제 무시하고 기업용 저장 장치, 뭐 서버에서 쓰는 그런 저장 장치만을 해서 각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쭉 저희들이 누적을 해봤더니 미국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이 중국, 일본, 뭐 독일 그런데 한국은 저 뒤에 있어요. 한국은 IT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이것도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데이터를 갖다가 모으기보다는 나오는 데이터들을 다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찌 됐거나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앞서서는 혁신 그리고 뒤에서는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서 그리고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고요. 아 이게 잘렸네요. 최고의 히트 상품 마지막으로 이게 제 결론입니다. 스마트 시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 시티의 전 세계를 통틀어서 스마트 시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히트 상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어요. 다른 걸 하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아죠? 교통카드. 이 교통카드가 최고의 히트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전 세계 누구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그렇겠네 하고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이건 히트 상품이에요. 이게 2007년인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게 2005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이 교통카드를 보면은 이 교통카드를 작동시키는 기술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 아닙니다. RF 기술이라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에요. 기술은 굉장히 단순한데 전 세계가 이 서비스를 보고 다 놀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은 단순한데 어떤 혁신, 교통요금을 받는 교통요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 회사별로 아니면 교통수단별로 이렇게 보통 교통요금을 받는데 교통요금을 받는 체계를 다 통합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통요금도 우리가 뭐 이 환승을 할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환승을 한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동한 총거리를 갖고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든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보고 놀래고 지금은 뭐 많은 나라에 이제 이게 확산이 돼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한국에서 이거를 처음 했을 때 서울에서 처음 했을 때 이거를 보고 놀란 거는 기술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그 혁신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저게 가능할까?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을 텐데 저거를 갖다가 받아들였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서비스를 보고 참 놀란 거죠. 우리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 말씀을 드리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쓰는 정부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활용을 하는 정부가 되겠죠. 그러나 그 기술은 철저하게 수단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성과,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혜택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해야만 비로소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가 의미가 있지.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만을 도입을 한 정부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긴 얘기,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쪼록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가 정부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